북한 문제를 좁게 보고 있는 시각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왜 2025년에 북한 리더십의 위기를 왜 강조하느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25년을 내다보면은 어쩌면은 지구적 리더십의 위기와 한반도의 그 남쪽의 한국의 국내적 리더십의 위기에 못지않은 리더십의 위기를 북한은 2025년에 아주 현명하게 극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그 8차 당대 그 11기 전원회의가 막 끝나고 그것에 대한 대강 요약들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모습에서도 가령 9월 9일 날 창건절에 있었던 김정은 그 연설이나 전원 11차 전원회의 확대의 그 요약을 받아보면서 왜 그것을 북한 리더십의 위기로 개인적으로 보는가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북한 경우는 2025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동시에 8차 당대회 때 그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무리를 짓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김정은 위원장 연설이나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게 경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그런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다가오는 그 5년의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로운 꿈을 보여줘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2025년의 한 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엔 2024년에 한쪽에는 따라서 절대적으로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그 중에도 아마 새로운 표현의 하나로서 지금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20개 중요한 지역에서 10년 동안의 지방발전 계획을 모색해서 새로운 모습의 북한의 모습을, 중앙과 지방의 경제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걱정을 하는 파트는 파병의 문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그 파병을 북한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 북한의 무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오는 202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2025년을 전망한다고 그러는 경우에 언론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인들 목표로 따르면 전략 차원도 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더구나 전술적인 차원에서 대남 핵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군사적인 차원이나 경제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반대급부를, 물론 상당한 북한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첫 번째로 파병이 과연 플러스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나 러시아 전문가들은 파병이 가지고 오는 플러스적인 효과들을 점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보는 것은 한국의 월남 파병과는 성격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북한의 차원에서는 아마 파병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 전략을 위한 국제 역량 강화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고심 끝에 한 결정이겠습니다만은 왜 이것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어렵냐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의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남전 때 미국의 위치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두 가지 지표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금 2024년도 세계 그 국민 총생산 GDP가 대체로 이 10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 27조입니다. 중국이 19조, 일본이 4조 4천억, 러시아가 2조 1천입니다. 한국이 1조 7천억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러시아 경제가 한국 경제보다 조금 큰 사이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러시아의 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중국은 유심히 지금 바라다보고 있을 겁니다. 변화를. 군사비 차원에서도 작년 군사비 추계, 시프리 추계 같은 것을 보면 대체로 2조 4천억 달러가 1년 사용되는데 미국이 9천억입니다. 중국이 대체로 3천억. 일본하고 한국이 대체로 500억 수준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유럽 전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으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러시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비 포함해서 지금 추정되어지는 것은 1,000억 규모 한일 합친 군사비 정도 사이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러면은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국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은 길게 보면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중요한 것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대로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군사경제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을 골라야 되겠죠. 따라서 내가 보기엔 그 북한의 생존 전략의 지난 20, 30년의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핵 개발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마 파병이 아니었나.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통계적으로도 금년이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지금 한 자릿수의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될 형편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중국이 겪었던 개혁 개방 또는 베트남이 겪고 있는 개혁 개방 수준으로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이 한두 해가 아니고 1, 20년을 또는 한 세대를 지금 따라잡지 않으면은 무대에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합치면 핵 개발, 파병,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엮어나가는 데 있어 2024년은 현명한 리더십은 아니었다. 제가 보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현재 핵 무장력 강화를 유지하고 파병의 그 성과는 기대한 만큼 안 나오는 속에 중국과의 개선은 쉽지 않다고 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2025년을 북한은 맞이하게 되지 않나 하는 조금 우울한 전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인데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라고 하는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합의가 한미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려야 되겠냐?
지금 이 시점에. 합의 본 사람들이 다 리더십이 없어진 상황.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게도,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한국에게도 어느 것이 가장 가성비 높은 해결 방안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 버려서는 안 되냐? 북도 핵을 가지고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제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뉴클레어와 핵과 AI가 넥서스된, 연계되는 새로운 그 무대에서는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는 북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생존 전략의 모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금 리더십이 그것을 북한을 체제를 유지하는 두 개의 버팀대 하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것을 버리기 어렵다고 하는 딜레마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바라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그 선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북한이 그 적대적 이국 관계를 선언한 속에서 우리는 평화적 이국 관계를 얘기하면 안 되냐 하는 진보적인 시각의 발언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가성비 높은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북은 명확하게 그 핵 전략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역량으로는 전략적으로 미국을 전면적으로 위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최소한 남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가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핵이 없는 남쪽은 억울하더라도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 핵 보유국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 북이 핵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죠. 단 그것을 또 한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방안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차원에서도 가성비 높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특히 그런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한국의 핵을 갖는 것을 허용할지도 모른다. 그 진원지 하나가 아까 얘기한 엘브리지 콜비가 자기 책을 내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북핵을 막기 위해서 이 가성비가 너무 들면, 그 가성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해야 되는데 한국이나 일본까지의 위협도 억제해 줄 수 있는 미사일 디펜스를, 미사일 방어를, 북의 지속적인 핵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것까지 우리한테 신경 쓰라고 그러려면 차라리 너희가 해라. 우리는 우리 것만 하겠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 라고 한 얘기를, 그 앞에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그것은 최종적인 가성비 계산에서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은 그때 가서는 선택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얘기들을 앞은 다 빼고, 지금 국내 차원에서는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를 쉽사리 용인할 것. 따라서 그 비용이 현격하게 내려갔다. 그것은 희망적 시각에서 오는 이제 시각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경우는 그나마 그 일체형 확장 억제가 부정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단 그것이 북이나 중국에서 지나치게 만약 그 공격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특히 중국적인 부분은 상당히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고, 북쪽에 대해서도 또 하나의 통로를 열 부분이 있죠. 우리는 엄연히 이것은 북핵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억지적인 형태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가기 위한 일체형 억지니까 평화의 프레임워크는 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체형 억제는 유지하되 그것을 동시에 이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통로를 동시에 끌고 가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결합시키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캠프 데이비드는 어떻게 보면 경쟁 공생의 복합적 진화라는 시각에서 새로 키워나가야 된다. 북핵 문제 해결도 결국 만약 북한이 정말 생존 전략을 위해서 핵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실존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21세기 새로운 북한의 복합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핵이 없어도 살아남는 길,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동시에 우리가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어쩌면 한국이 해야 될 숙제고, 그것을 일본과 협의해내고 중국 또는 미국과 협의해내서 단기적으로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문명 변환의 새로운 타겟 설정의 리더십의 얘기를 우리가 함으로써 그 구심점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싶습니다.